우선 첫 번째, 미국의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11월 5일이죠. 이 11월 5일에 2024년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사람이 표 하나, 그래서 두 당 하나씩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직접 선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간접 선거제 형태를 취해요. 간접 선거제가 뭐야? 대통령을 뭐 간접으로 뽑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랑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미국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여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것들 있죠? 조그마한 것들이 처음에 미국을 건국했던 13개 주였어요. 그 13개 주들이 각 주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연방국가를 세우자라고 한 게 미국인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3개 주로 시작해서 미합중국,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된 주, 그 아메리카 대륙의 연합된 주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름으로 정할 만큼 이 각 주 하나하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군뿐만 아니라 각 주에도 주의 방위군이 따로 존재를 해요. 각 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각 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각 주도 국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국가 하나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모두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연방국가를 하나 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럽연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경제력과 그리스의 경제력이 너무 차이 나고 뭐 피그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뭐 미국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캘리포니아 뭐 자기들 독립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이 연방 제도를 뿌리를 잘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내려지지 않은 유럽에서 연방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거고, 미국은 이미 연방 제도가 확실히 뿌리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에서 각 주의 자치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에 있어서도 각 주의 권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대선 시스템이 내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내 주에서, 내가 속해 있는 주에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더 많은 과반의 표를 얻은 선거인단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각각의 인구들이 뭐 2020년 대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뭐 트럼프에다가 49%를 뽑았고 바이든에다가 51%를 뽑았다고 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거인단은 전부 다 바이든의 표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주 하나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접 선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의 수는 어떻게 배정이 되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54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가 40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30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뭐 전통적인 주가 좀 더 선거인단이 많이, 동부 쪽이 좀 더 선거인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2020년 대선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부 쪽이나 동부 쪽, 그러니까 IT 산업 쪽이 좀 이쪽이 핫하잖아요. IT 산업이 핫한 곳이나 금융 산업이 핫한 곳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 주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전통 제조업을 하는 곳들이 주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미국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다라는 거죠. 약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끝도 없지만, 제가 또 뭐 정치를 뭘 안다고 또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공화당이 보수고 뭐 민주당이 진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을 하는 곳들이, 농업과 이제 제조업을 하는 곳들이 이제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지금 3차 산업 이후 그쪽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업 관련된 것들을 하는 주로 하는 지역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선거인단들이 다 이제 한 몰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가끔 보면 이제 한 놈씩, 네브래스카에서는 원래 이제 5표가 배정이 됐었는데 2020년 대선이에요. 지금 이거는 5표가 배정이 됐었는데 한 표는 또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인주 같은 경우는 4표가 배정이 돼 있는데 한 표가, 선거인단 한 명이 또 트럼프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런 거가 가끔 선거인단이 배신을 때린대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뽑아놨는데 그 선거인단이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간혹 가다가 공화당을 찍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선의 판도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이 언제나 한 번씩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견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놨다는 300명 국회에서도 갑을 이런 거 할 때 뭐 이상하게 적어놔가지고 무효표를 만드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 300명 똑똑한 사람만 모아놓은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 좀 어딜 가나 한 여기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한두 명쯤은 등신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견이지만 약간 얽혀가지고 잘못 찍은 놈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은 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한 명만 낼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한 선거를 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우리나라도 대선을 했잖아요. 대선을 했는데 윤석열이 그 국힘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국힘에서 누구 나오냐 저거 나오냐 뭐 그거 가지고 우리 그 전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윤석열로 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선 시스템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란 걸 진행을 하는데 그냥 당내에서 그냥 이제 당원들끼리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아가지고 냅니다. 그게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당의 후보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당내에서 후보를 누가 낼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양당 체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당 안에서 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내기 위한 경선 절차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경선의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냐를 말씀드리려면 이 코커스랑 프라이머리라는 게 있는데요. 코커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당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경선을 진행을 해서 후보를 누구를 만들자. 요게 이제 코커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커스 방식은 어느 정해진 회견장이 있어가지고 그 회견장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만 갈 수가 있어요. 당원들만 그 자리로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2시간, 3시간씩 회의를 거듭한 끝에 후보 이걸로 내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게 코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는 이제 진짜 전 국민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에서 자기 주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코커스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머리를 하겠습니다를 이제 주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코커스는 여기 아이오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했어요. 아이오와에서 코커스를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요 지역 특히나 요 지역은 아까 3번 이슈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하겠으나 요 지역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었거든요. 하필 코커스 할 때. 그래서 이제 요 코커스가 득표율이 역대 최저로 낮았습니다. 득표율이라고 할까? 투표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당원들만 모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들이 14.4%밖에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만 거기를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매우 적은 숫자가 가서 투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됐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화당 내 경선 후보가 누가 있냐면요. 도널드 트럼프랑 론 드산티스랑 니키 헤일리라는 3명이 대선 주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이오와 코커스가 나오고 나서 론 드산티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해가지고 이제는 트럼프랑 니키 헤일리 둘밖에 없습니다. 요 둘이 공화당의 경선 후보로서 지금 이제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23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4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이 프라이머리를 진행하는 곳이 뉴햄프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법으로 뉴햄프셔는 주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프라이머리를 가장 먼저 진행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햄프셔는 항상 대선이 있는 해마다 프라이머리를 여기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이번 23일에도 프라이머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월요일에 만들었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만들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조금 더 훨씬 높은 상태다. 드산티스는 뭐 사퇴를 했으니까 빠지는 거고 해서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트럼프가 이제 57%의 득표율을 얻었고 니키 헤일리가 46%인가 그렇게 해서 한 거의 9% 10% 정도의 차이로 트럼프가 경선을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는 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둘 다 이긴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코커스랑 프라이머리에서 이긴 이 트럼프가 공화당의 경선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의 경선 후보가 아닌 거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대선은 요 둘의 다시금 양자 재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왜 경선에서 민주당 얘기는 안 하냐면요. 민주당에는 후보가 그냥 없어요. 그냥 지금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이든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별로 주목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뭐 미국 내 여론에서는 사실상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후보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두 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77세고 바이든이 81세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과연 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 그 임기 중에 자연사를 하신 대통령이 미국에는 4명 있어요. 4명 있고 가장 최근에 자연사한 대통령이 저 이름 누구냐? 2차 대전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 좀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2차 대전 중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뀐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일본의 핵을 떨구면서 2차 대전이 끝이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전이 이제 거의 70년 전이에요. 바로 전에 70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만약에 이번에 또 이제 대선이 이제 누가 됐든 간에 이번 임기 중에 또 돌아가시는 대통령이 한 명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 역대 5번째로 그런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바이든의 이제 정치적 성향,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방향성을 보면 대충 알겠지만 트럼프도 뭐 4년 전에 했으니까요. 4년 전에 한번 대통령을 했으니까 트럼프 이 사람은 와, 이 아저씨는 되면 또 러시아 나토 가입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화당 치고는 되게 급진적인 분이신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정치적 성향은 아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서거하실 경우에 그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권한대행을 하게 될 부통령의 성향도 파악을 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부통령은 지금 이미 있는데 카밀라 해리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급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급진적인.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되고 바이든이 이제 서거하게 되면 되게 미국의 방향성을 급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아직 부통령이 지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오는 11월 2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은 각 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고 그들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에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외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경선이 딱히 주목받지를 않는데,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드산티스, 헤일리 3인이 주요 대선 주자이고요. 아이오와주 코커스 결과가 나오자 드산티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했고 23일 있었던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결과에도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해버려가지고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트럼프를 뽑겠다. 아직까지는 여론조사가 막 엄청 이제 그러니까 확정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트럼프를 뽑겠다가 40%대 중반 정도 나오고 바이든을 뽑겠다가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나 높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러시아 전쟁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하루 만에 끝낼지 트럼프가 되면 또 되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여튼 그렇습니다.